아이들이 이제 한참 영아에서 유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발달 시기 때 부모님들이 막 많이 혼란스러워하세요. 이제 이 아이가 자아가 생겼거든요. 이 자아가 생기면 가장 먼저 쓰는 게 정서예요. 자기 감정을 쓴다는 거죠. 아이들이 아직 뇌발달이 안 되어서 정서적인 본능적인 것을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님들이 아니 우리 아이가 이렇게까지 고집이 세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때를 부리고 하는지 몰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미운 네 살이라는 표현들 쓰시는데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 네, 그러면 이제 제가 확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요게 좀 넘어가는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여기 지금 다음 페이지 혹시 넘어갔을까요? 김기선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마 이제 혹시라도 이제 오은영 박사님이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우리들 이제 마음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그분이 이제 의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다 보면 어때요? 어머나 내가 우리 애를 잘못 키울 것 같아. 그래서 되게 불안이 높아지시잖아요. 근데 저는 아동 발달 전문가입니다. 그 보시면 국가 임상심의사 1급이라고 돼 있어서 실제 아이들의 정신건강 또 심리 이런 부분은 저희 임상심리사가 진단을 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의사기 때문에 약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도 저희 임상심리사가 다 가서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신건강과 아이들의 발달에 대한 검사 이런 부분은 임상심리사가 진단한다는 걸 좀 알고 계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잘 왔겠네요. 잘 왔죠? 그런데 제가 현재 EBS에서 아이들 기질미 발달 검사도 개발해 놓고 초중고 관련된 뭐 학습, 진로, 정서, 종합심리검사 이런 걸 다 개발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발달하고 성장하고 자라면서 학습을 잘해서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진로를 찾아갈까를 많이 고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유아나 우리 영아에 대한 부분을 주로 지금 많이 말씀드리겠지만 요 부분이 앞으로 이어지는 부분까지도 제가 설명이 가능하고요. 양육 코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오늘 시간 바쁘게 이렇게 바쁘신데 쪼개서 왔는데 잘 오셨죠? 그래서 저 가기 전에 꼭 저한테 질문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놓으시고 아니면 좀 이따 키시고 질문할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방송에도 나오고 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요 근래에 요 충분히 좋은 부모라는 책을 냈습니다. 올해 초에. 근데 이제 이거에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시작부터 끝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 혹시 저하고 이 교육을 참여하시면서 부모님들이 얻어가실 거 뭐냐면, 우리 아이가 이래서 요런 행동을 했을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변화해야지 라고 하는 부분만 조금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이 오늘 교육을 통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더 잘하고 싶었는데 나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엄마일까? 이런 어떤 죄책감으로 가져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낸 책의 제목도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앞에 제가 띄워놓은 책에 저기 앞에 표지 보셨죠? 예, 그 표지 또한 저희가 이제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에 관련된 정서의 첫걸음 이렇게 저희가 표현을 했는데 이런 부분 또한 다 부모님의 필독서로 해서 제가 지금 계속 이쪽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육부 얘기를 제가 잠깐 했거든요. 사실은 이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이제 똑같이 같이 이제 교육을 똑같이 해요.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수준을 지금 맞추고 있는데 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한 정서를 조금, 어, 중요하게 보아야 된다라고 교육부 지침에서 내려왔어요.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잘 자란다라는 기준에서 무엇인가 동기가 높고, 그다음에 막 배우려고 막 하면서 인지가 발달하고, 그러면 잘하면 막 칭찬받아서 까르까르 웃고, 이런 모든 것이 기본 베이스가 정서다. 그러면 이 정서라는 것에서 아이가 동기가 높아지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주고받는 여러 가지 상호작용, 또래 관계에서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요, 친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실제로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더라. 그러면 요 아이들은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노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는 것도 재밌고, 어디 다른 새로운 곳을 가서 무엇인가를 시도하는 것도 재밌는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정서를 살펴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6년에 어떤 것이 아이들이 키우는 환경이 달라질까? 사실은 AI라는 말이 아마 가장 많이 화두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에 AI에 대한 표현이 많이 있고 정보가 좀 넘쳐나죠. 그런데 이 아이들의 마음, 오늘 말할 게 이거잖아요? 정서? 보이지 않는 거.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런데 내면에 단단하게 있으면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 아이들한테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 키우는 환경은 달라졌으나 아이들의 발달과 성장에 필요한 마음의 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는 부모가 해주는 거고, 저희 같은 교사 선생님이 해주는 거고, 그다음에 또래와 관계에서 아이가 경험하는 거예요. 이거는 AI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은 저하고 마음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말하는 것이 그거죠. 육아라는 부모가 아이하고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에 대한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이 피아제라는 학자, 인지발달 학자 얘기 많이 들으셨죠? 네, 피아제가 말했어요. 아이들이 발달한다는 것은 엄마가, 우리 아이가, 갑자기 숫자를 오늘 막 1부터 10까지 가르쳐 줬는데 다 알아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그래, 내일은 11부터 20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단계를 자꾸 높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이 학자가 연구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발달한다. 상위 수준으로 올라간다. 인지 발달이 이루어졌다. 요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자기가 아는 그 안에서 충분히,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수십 번, 어쩌면 수백 번, 수천 번 이루어지면서 편안해지고 익숙해졌을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달한대요. 올라간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과업의 수준을 보고 그걸 이렇게 끌어올려서 아이를 발달시키는 게 아니고 아이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면서 지내다가요. 자기가 무엇인가에 재미있는 게 꽂혔어. 그걸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 그런데 어느 날인가 좀 시시해졌어. 그럼 그 다음 단계에 궁금증, 호기심, 동기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발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사대고시에서 아이들 수준 평가한 걸 국가에서 법적으로 막는 이유는 많은 교육학자들이 저도 포함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발달 수준에 맞는 더군다나 놀이 중심으로 놀면서 세상을 배우는 요 시기 때 너무 과학 중심의 이런 수준을 평가하거나 하면 요 아이가 내가 경험해서 자신감을 얻기도 전에 실패 경험 내지는 나는 할 수 없어라고 하는 이런 정서가 바탕에 깔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나라는 존재를 아이들이 뭐예요? 나를 그 긍정적으로 높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부모님이 처음부터 보여주는 애착이라든가 정서적 지원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가 살아가는 힘 그리고 모든 학습이나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내가 사회로 나갔을 때 나란 존재를 어떻게 드러낼지에 대한 강력한 힘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믿으시면 돼요. 그거는요, 어쩌면 미래에 조금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데, 이때 약간 막연한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는 좋은 어떤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면의 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거의 기본인 애착부터 조금 점검해 볼 거예요. 그래서 애착 검사 혹시 안 하신 분 있나요? 김기선 어머니 혹시 하셨어요? 애착 검사. 수신호, 동그라미, OX 했어요? 저 뭐라고 하셔요, 지금.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내가 궁금해. 하고 싶어요. 요 책에 있는 QR코드에 있는 걸 아직 못 하신 거죠. 그죠? 네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요 책을 어린이집에서 이제 받으시거나 하시면 요 책 안에 한 두 페이지 넘기면 QR코드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개발해 놨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애착 검사를 이제 실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할 때는 주 양육자가 하셔야 돼요. 혹시 어머님이 직장 다니셔서 주 양육자가 아빠다. 내지는 혹시 조부모님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조부모님이 먼저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죠? 네. 이제 실제로 애착에 대한 부분을 좀 검사를 해보고 하면 조금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자, 애착 검사를 실시 지금 해보라고 하긴 했는데, 요거는 좀 뒤에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띄워놓을게요. 왜냐하면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제가 1시간 정도는 쭉 좀 전반적인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부모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그 이후에 제가 질문을 받고 양육 코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검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검사를 우리 아이들 발달 검사나 이런 걸 가장 많이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셔야 되겠죠? 네, 가면 또 현장 가면 부모님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그래서 애착 검사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애착에 대한 부분은 정서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나라는 존재가 부모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아유 예뻐라 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우리말로 빵긋빵긋 웃기도 하지만 많이 울잖아요. 처음에 언어를 획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이 이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지 몰라서 울어요. 그럴 때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많이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위로해 주시면서 먹을 것도 주고 또 응가도 하면 닦아주고 또 얼마나 또 예쁘게 키우셨어요. 그죠? 이런 모든 것이 쌓여서 애착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이 애착이 형성이 됐다는 걸 어떻게 아냐? 어머님들이 가끔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제 연령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특히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곳에 처음 어떤 기관에 등록해서 나와 이렇게 분리될 때. 그러면 어리면 어릴수록 분리될 때 사실은 아이들은 분리불안이 생겼다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내 앞에서 사라지니까 조금 속상해요. 짜증도 내고 울 수도 있어요. 요런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이미 5살, 6살이 되었는데 지금도 엄마하고 떨어지는 부분에서 되게 불안이 높다. 내지는 그 기간 동안에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느끼는 정서가 너무 격렬하다. 그래서 막 너무 울어서 막 혹시 엄마가 좀 걱정할 정도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보면서 애착이 어머님 좀 다시 조금 이렇게 다시 형성해 보세요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부모님들도 조금 궁금하기도 하고 나도 좀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기도 해서 지금 이렇게 검사를 개발했는데 이 검사에 대한 부분을 QR을 해보시면은요. 내가 보통 안전 애착이 많이 나오세요. 보통 부모님들은 애착 형성을 잘 하세요.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불안정, 그러니까 안정적이지 않은 애착을 형성하면 우리 아이가 나중에 자라면서 점점 다른 아이들과 다른 양상의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좀 점검하자라고 말을 하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 좀 설명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내적 작동 모듈이라는 게 있어요. 좀 이거는 좀 말이 어려워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안정기지. 다시 말하면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아이가 내가 뭔가 위험해 이런 걸 딱 감지했을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 이해하셨죠? 그러면 누구예요? 내 옆에 있는 엄마. 집에서도 사실은 잠깐 무슨 소리, 쿵 소리만 나도 아이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때요? 엄마한테 막 뛰어서 안기죠. 요런 모습.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애착이라는 걸 형성했는지 볼 때 어떤 애착을 형성했을까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애착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 아이의 안정기지, 내적 작동 모델이라는 표현을 조금 자주 쓸 거예요. 그래서 이해는 좀 하시고 그러면 아이가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게 생기거나 뭔가 좀 위험하다고 느끼는 안전하지 않은 환경일 때, 안전하지 않는 마음일 때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위로받고 싶어 한다. 요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들어오신 어머님들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요. 혹시 우리 지금 부모님들의 애착 대상, 원조 애착 대상 어디에 계실까요? 어떻게 우리끼리 얘기 좀 해보시죠. 원조 애착 대상. 나의 원조 애착 대상. 내 원가족의 우리 엄마죠.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엄마가 지금 내 앞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도 엄마는 나를 믿을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엄마한테 물어보면 대답을 해줄 거야 라는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다. 있죠? 그것이 애착이에요. 그래서 애착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로 나갔을 때 엄마가 내 눈에 없어도 엄마가 했던 말을 기억하고 엄마가 해준 따뜻한 품을 기억하고 이 아이들하고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엄마와 같은 선생님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 애착이라는 것은 내가 경험한, 내 원가족에서 엄마가 경험한 애착을 내가 지금 우리 아이한테 정서적으로 그대로 어쩌면 대물림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우리 아이한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거나 초감정에 대한 부분은 내가 감정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인식하거나 그걸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상태의 경험을 많이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아이가 울면 왜 화났어? 속상했어? 하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울지 마. 뚝! 왜? 내가 불편하니까. 이런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애착이란 정서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제 몇 년 키우셨잖아요. 키우면서 기질이다, 아이들 인지 발달이다, 학습이다, 이런 말 많이 쓰였는데,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애착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것이 정서로 이어진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애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자녀의 어떤 눈으로 봤을 때 이 애착은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안전해요? 음, 엄마? 그 얘기죠. 나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엄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엄마, 누군가 나를 도와줄까요? 이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소가 되어야 요 아이가 위축되지 않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질대로 나아가서 원하는 걸 딱 잡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잡아서 해주는 건 영아, 유아 초기까지예요. 유아도 어쩌면 학교 들어가기 전, 그 7세 요런 아이들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가 없어도 내가 이게 지금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아니면 내가 조금 얻고 싶은 것이 지금 해소가 안 됐을 때 내가 그 욕구를 알고 아이가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거. 혼자 다 해결하는 건 유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과정. 결국에는 애가 봤을 때, 아, 내가 엄마한테 불편한 신호를 좀 보내요. 그러니까 뭔가 아이는 언어로 다 표현이 안 되니까. 그럼 엄마가 그거를 무엇인가 조금, 우리 아이가 뭘 원하는 것 같아. 유추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바로바로 아시죠? 그래서 먹을 것도 주시고, 이렇게 해줄게. 이런 표현도 많이 쓰시면서 일관되게 반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런 가운데에서 이 아이가 아까 물어봤던 세 가지 질문 있죠? 엄마, 세상은 안전해?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땐 누가 도와주지요? 요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애 초기부터 주 양육자, 엄마든 아빠든 간에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가운데, 그러면 많이는 못 놀고, 많이 경험하고, 서로 많이 만나고 이런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가 발달할 수도 있지만 부모님이 보여주고 뭔가 좀 실천해주고 하시면서 아이가 자기 자아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런 정서를 형성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전에는 애착 이론이 대상관계 이론으로 많이 프로이트 학파 쪽으로 많이 이동했었고요. 이 대상관계 이론이 사실은 많은 이론을 만드는 가운데 다시 애착으로 돌아왔어요.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애착이 중요하더라요. 나를 비춰주는 대상에 대한 것으로 주 양육자를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저도 사실은 대상관계 이론의 위니캇이라는 학자가 말한 충분히 좋은 엄마에 대한 부분 갖고 책을 아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착은 저희가 어, 100번 얘기해도, 1000번을 얘기해도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우리 아이들의 전생의 발달에요, 영향을 준다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너무 뭐 거창하게 얘기하니까 어때요? 그럼 예착 다시 점검 잘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보내드린 예착 QR 나중에 부모님하고 또 아니면 원에서 원장 선생님 달라고 해서 꼭 한번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해보는 건 그거예요. 처음에 해보는 건 아이들 거 애착 QR이고요. 자, 요거 색이 이렇게 생겼는데 요 뒤에 보면요. 99페이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98, 99페이지에 또 하나의 보이나요? QR이 여기 있어요. 여기. QR 보이시죠? 요거는 무슨 QR이냐면요. 성인 애착 검사예요. 부모님의 애착 상태 나와요. 이해하셨죠? 이유는 뭐냐? 내가 왜 내 기분이, 내 감정이 이런지를 모르겠어요. 라고 부모님들이 설명하세요. 그럼 우리 아이는 왜, 이 회피 애착이 생겼을까요? 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두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부모님도 한번
이 애착 검사를 해 보셔서 내가 갖고 있는 애착이 그대로 정서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한테 그대로 대물림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고 해서 요 책이 작고 이렇게 많은 페이지가 있지는 않지만 여기에 저희가 애착에 대한 부분을 다 보실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한번 꼭 성인 애착에 대한 부분을 어머님들도 조금 점검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애착의 시작은 뭘까? 사실은 애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약간 좀 의존하죠. 왜냐면 스스로 자기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하는 본능을 갖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좀 따뜻한 품과 같은, 그래서 여러 가지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부모님이 이 초기에, 생애 초기에 아이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 실험, 그러니까 저희가 원성이를 갖고 한 실험이 있어요. 그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뭔가 먹을 걸 주는 좀 차가운 원숭이가 이제 먹을 거를 주는 차가운 이런 철사 엄마보다는 따뜻한 헝겊으로 돼 있는 그 엄마에게 먹고 난 다음에 바로 가서 이렇게 안겨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위안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안전하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서적인 거는 이 배고픔을 달래고 생존 욕구에 아주 필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위안 체계, 위로 체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착은 그거와 같다. 내가 울면 엄마가 와줄 거야. 내가 무서울 때 우리 아빠가 날 안아줄 거야. 이런 다양한 경험이 결국은 애착의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착 점검해 보시면 이제 안전 애착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마음이 좀 단단한 아이다. 뭐 저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아이가 부모를 안전기지로 생각한다. 예. 맞죠? 안전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 부모하고 조금 떨어져 보는 경험이 생기더라도 네, 잠시만요. 네, 부모와 조금 떨어져 보는 이런 경험이 생기더라도 조금 불안이 좀 낮아요. 그리고 엄마가 또 없는 그 잠깐 떨어지는 시기에 약간의 뭔가 불안이 올라오더라도 금세 다시 또래나 선생님이나 내가 좋아하는 장난감에 관심을 보여요. 그래서 쉽게 감정은 올라오는데 진정이 되는 아이. 요런 아이를 저희가 안전 애착을 형성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부모님을 조금 보면 아이한테 바로바로 조금 일관되게 반응하셨구나. 그리고 아이의 감정이나 행동에 대해서 되게 수용적이구나. 그리고 조금 따뜻한 부모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사랑을 주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내가 부모고 나도 많이 힘든데 맨날 웃고 맨날 따뜻하게 하고 아이한테 맨날 친절하게 해요. 아니요. 저희도 화나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애착 제가 저기 QR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서도 보란 얘기예요. 그런데 아이는 우리는 알고 내가 슬프고 내가 지금 좀 힘들다라는 것을 표현하지만 아이는 아직 그런 정서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이 아이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읽어주고 그 감정을 수용해주고 그 다음에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라고 하는 엄마의 모델링이나 엄마가 알려주는 것이 이 아이가 세상을 볼 때 되게 괜찮아. 나 할 수 있겠어. 이런 자신감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전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은요, 자존감이 높고요, 타인을 신뢰하고, 또 뭔가 좀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회복 탄력성 그거죠? 뭔가 내가, 어려워, 힘들어 했다가 다시 그거를 극복하고 일어난 힘, 그 회복 탄력성이 조금 높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안정 회피 중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피형이 있고 불안전 애착 중에서 회피형이 있고 나중에 뒤에 보면 저항형에서 양가형이 있는데요. 자, 회피형을 잠깐 보시면 음, 회피라는 건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왜 피할까? 이 관계,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왜 피할까? 사실은 아이가 어렸을 때 뭔가 표현을 했을 거예요. 요구하는 거죠. 뭐 해달라고. 사실 욕구가 올라온 건데, 이때 엄마가 그거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을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엄마한테 뭘 요구해요. 근데 이 언어가 안 되니 엄마도 모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자기 걸로 만드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엄마가 나를 싫어하나? 그래서 처음에는 욕을 했더니 안 해줘.
그래서 내가 참고 기다려봤는데 그래도 안 해줘. 그러면 이 아이가 욕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구했을 때 엄마가 반응이 안 오면 요 아이는 내가 거부당했다고 생각해요.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방어 기제라는 행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 아이는 어때요? 만성적으로 상호작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구제, 그러니까 좀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회피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주로 바쁜 부모님, 또 이제 이혼 가정일 수도 있고요. 주 양육자가 조금 자주 바뀌는 상황. 없을 때.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보통 좀 교대 근무를 하시는 이렇게 간호 파트너 이런 데도 있긴 해요. 그러면 요럴 때 일정하게 잠을 잘 때, 엄마가 이제 야간에 없어도 잠을 잘 때 일정하게 좀 루틴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주양육자가 있어야 돼. 그럼 아빠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있으면 뭐 꼭 엄마가 교대 근무를 해도 아예 상관없고, 혹시 이혼 가정이어도 한 주 양육자가 잘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뭐 뭔가 좀 민감성 있게 해주지 못할 정도의 스트레스에 놓여 있으면 아이는 그것을 자기를 살피거나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엄마한테 거부당할 거에 대한 부분이 두려워서 엄마한테 뭔가 요구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 옆에 왼쪽 한번 보시겠어요? 겉으로는 무덤덤해. 혼자 잘 놀아. 근데 속이 불안이 높은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아이들. 그래서 겉으로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내면에는 혼자 좀 고립감이 있고 불안을 느끼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양가형이라고 해서 저항유형이에요. 자, 우선 양가형을 좀 설명해 볼까요? 양가 감정? 좋으면서도 싫은 거. 예, 엄마가 가장 좋아. 엄마가 세상이 최고야. 그런데 뭐요? 그런데 엄마가 가장 두려워. 네, 이런 게 저항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엇인가 엄마가 나에 대해서 잘 해줄 거다. 나를 사랑해 줄 거라는 믿음을, 믿고 싶어 해요. 그런데 엄마가 그렇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부모님 중에 지금 참여한 부모님들 중에 혹시 내가 약간 산후 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 있으면 한번 조금 돌아보시면 내가 그때 아이한테 민감하게 해줬나? 그럼 그때는 조금 못했는데 내가 요즘에 조금 이제 내가 이제 다시 회복이라는 게 되잖아요. 스트레스가 좀 해소가 되면. 그래서 내가 아이하고 잘해주려고 막 다가가는데 이 아이가 다가오면서도 위로받지 않는 아이. 예를 들면 우리 성인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요즘 성인 그 청년들이나 이제 우리 결혼 연령층 아이들이 보통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이성 친구를 사귀면 어느 정도 되면 끝까지 가질 못해요.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런 사람을 저항형 애착형, 불안전 애착을 형성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 사람하고 가까워지는데 어느 정도 친밀해지면 이 이상 넘어가면 두려움이 생겨요. 왜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어요. 요 아이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내가 버려질까 봐. 내가 이렇게 자꾸 뭔가를 요구하거나 하다 보면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불안을 경험했던 것처럼 지금 내 옆에 있는 남자친구, 내 옆에 있는 내 여자친구가 그때 엄마처럼 나한테 잘해주지 않고 나를 떠날까 봐. 이게 유기불안에 대한 게 있는 아이들이죠. 그게 있을까 봐 사실은 과잉 집착을 하거나 과잉 의존을 하거나 내지는 반대로 아예 떠나버리는 경향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결혼까지 안 되더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이게 실제로 지금 청년들 세대가 부모님이 열심히 일할 세대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여럿이 있고 막 이런 가운데서 애착이라는 것이 조금 부재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저는 들 정도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서 조금 걱정하는 건 우울증이에요. 네, 산후 우울증 특히 요즘 너무 많아서요. 어머님들도 스스로 자기에 대한 치유를 좀 하셔야 되고, 이제 엄마 아빠의 관계가 좋아야,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야 아이는 안정을 찾아요. 그런데 이 아이 때문에 다투는 건 아니나 엄마하고 아빠의 정서가 불안하거나 자꾸 큰 목소리가 나오면 아이는 나 때문에 그러나?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저희가 조금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자신을 바라볼까?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성장한 다음에 이런 아이들은요, 뭔가 불안이 높아지면서 내가 그러니까 버릴까 봐라는 건 어렸을 때 이야기고요. 성인일 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 존재가 거부당할까 봐. 이게 나에 대한 존재가 무시당할까 봐 과잉 집착이나 의존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도 있습니다. 예, 아예 가까워지지 못하고 거절하는. 그런데 회피 쪽이 거절을 많이 하고요. 여기 저항형은 조금 의존하는 편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혼란형은 말 그대로 아동학대나 부모가 아예 떨어져 살거나 보육원에 있는 이런 아이들한테 좀 많이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앞에 두 가지가 동시에 막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불안을 넘어서 공포스러워하는 관계까지 나타날 수 있고 이 정서 조절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서에 대한 부분에 이게 강렬하게 올라오면 아이도 어렵지만 이 사람이 성인이 됐을 때는 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감정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예, 그런 존재로 성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부모님들이 애착 검사를 하셨다 보니까 이 애착 검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해석이 되셔야 돼서 지금까지 제가 애착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어렵진 않으시죠? 네. 다 알고 계시긴 해요. 근데 애착 그러면 지금 제가 애착 형성을 불완전 애착일 수도 있고 완전 애착일 수도 있는데 이거 변화되나요? 네. 변화됩니다. 예,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불완전 애착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조금 민감하게 부모님이 반응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아이가 좀 언어가 된다 그러면 엄마가 지난번에 화낸 거는 좀 미안했어 라는 표현을 해 주셔도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어머님하고 완전 애착이 잘 형성되어야 아이가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가서도 예, 스스로 잘 적응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좀 오늘부터 다시 부모님들이 점검하고 시작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직장 다녀서 시간이 없어요. 저는 아이하고 있고 싶은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부족한 부모 같아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아니에요. 질적으로 잘하시면 돼요. 토요일 날 하루, 일요일 날 하루를 정말 아이들하고 좀 따뜻하게 지내는, 오늘은 조금 화내지 말고 아이하고 좀 잘 지내봐야지, 요런 날로 정하셔서 해보시면 어머님 잘 하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애착이라는 것을 다시 형성하거나 혹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애착에 대한 부분을 좀 점검할 때 이제 이 세 가지를 꼭 놓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 잘해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걸 막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이쁘게 해주고 이게 아니고 요 아이 기질에 맞게 해주셔야 되고요. 발달 단계에 맞게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영아 때는 우리말로 무조건적인 수용이죠. 아이고 이쁘잖아요. 근데 정서적인 지지도 무조건 해줘요. 그런데 유아 때는요. 인과관계, 맥락 안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됐구나. 아우, 잘했어. 이랬는데 이렇게 부서졌어, 블럭이. 그럴 때는 다음에 어떻게 할까 해서 엄마가 인지적인 공감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잘한다, 잘한다는 과잉보고요. 아이 스스로도 무엇이 기준인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아 때는 많이 이뻐해 주셔라. 아까 제가 36개월을 말한 이유가 30개월 전후로 해서 아이들 뇌발달이 생기거든요. 뇌발달은 동물하고 다른 첫 번째 인간의 조건이에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근데 언제 생긴다고요? 30개월 전후로. 자, 이때 아이들이 뇌발달이 되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화났을까? 엄마가 이렇게 도와줄게. 자, 같이 한번 해보자. 엄마 따라 해봐. 그래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계속 통해서요. 요 아이가, 보고, 눈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내가 시도해보니, 진짜 그렇네?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수연이는 엄마를 닮아서 눈이 제일 크고 이쁘고요. 세상에 최고로 이뻐. 이렇게 말해도요. 유아 때 요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어디 이제 가서 보면, 엄마, 쟤는 나보다 눈이 더 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눈이 크다는 것이 엄마가 예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와 애착을 형성을 잘하고 기질적으로 잘 자라고 온 아이라면 엄마, 쟤는 나보다 눈이 더 큰데 내가 더 예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엄마에 좀 의존한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한테 엄마 눈이 크면서 제일 이쁘다고 했는데 내 반에 나보다 더 눈이 큰 애가 있어. 그럼 이 아이는 엄마는 신뢰할 수 없어. 요렇게 엄마를 불신하게 되는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달 단계에 맞게끔 우리 수연이 자체가, 우리 아이 자체가 그냥 고유한 존재로 나한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수연이는 이렇게 하는 모습이 너무 예뻐. 우리 수연이는 엄마한테 사랑스러운 존재야. 이런 식으로 해서 부모님들이 아이 자체를 발달 단계에 맞게끔 칭찬도 해주시고, 강화도 해주시고, 또 뭐예요? 교육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영유아 요인이고요. 마지막에는 요거죠. 양육자 요인과 환경 요인 같이 있긴 한데요. 사실 환경 요인 보시면, 내가 지금 아이를 키우는데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잘 키우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핵가족에다가 좀 많이 이제 온 가족과도 분리돼 있다 보니까 혼자 아이를 다 키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내가 자꾸 다른 사람한테 어때요? 평가받아요. 아이 잘 키웠네. 못 키웠네. 어쨌네. 저쨌네. 그럼 뭐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자, 어제 오늘 아침에 좀 추웠잖아요. 이렇게 때 감기 왔을 때 나를 도와주거나, 뭔가 휴가를 내거나 와줄 수 있는 사람. 사실은 나의 남편, 아이의 아빠가 그랬으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어려울 때 그 이상의 다른 가족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해요. 사회적 지지라고 표현하고요. 그 부분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예, 쓰러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아, 얘 한 명 키우는데 뭐 저 할 수 있어요. 그런 자신감도 있을 수 있지만, 주변에 언니든, 뭐 동생이든, 부모든, 아니면 우리 어쩌면 아이를 키우는 같은 동년배 엄마든 간에 조금 서로 위안을 주고받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는 우리 아이한테 영향이 고스란히 가고요. 그게 그것이 애착으로 형성되니까 그래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고민을 하셔서 부모님들이 좀 보시고요. 애착이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 그럼 언제 중요한 역할을 하냐라고 봤을 때, 자, 정서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애착이 정서의 첫걸음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감정에 대한 조절을 타고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서 발달이기 때문에. 정서 발달은 감정을 조절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부모님이 같이 양육하는 가운데서 서서히 습득되는 기술인데 출발점은 공조절이라는 표현을 써서요. 공조절이 좀 처음 들어보시죠. 그죠? 그러니까 공조절을 좀 이해하시면 어떤 거냐면 내가 감정이 부르르 올라왔단 말이에요. 아이가. 해줘! 뭐 이렇게 한다던가, 아니면 울었어요. 그런데 이게 스스로 혼자 좀 감정을 누그러뜨리거나 이거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사실은 잘 보세요. 예를 들면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는 것이 되려면 요 아까 말씀드린 30개월 전으로 생각하는 전두엽이 발달해야 돼요. 이 시기 전에는 혼자 울고 혼자 조금 뭐 조절한다? 있을 수는 있으나 포기가 되는 거지 잘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부모님이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여기 나와 있죠? 부모가 함께 진정시켜주는 과정을 경험하게 해라. 이게 공조절이에요. 다시 말하면 뭔가 아이가 감정이 올라와서 확 울었어요. 배고파서 우는 거하고 뭔가 짜증나서 우는 건 다르잖아요. 뭐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우는 건. 그럼 그걸 부모님이 아유 이것 때문에 하고 싶은데 못했구나 속상했구나 라고 해서 위로의 체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엄마가 위로를 해주고 토닥토닥 해주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걸 조금 먹여주고 이렇게 하면 이 아이가 자기가 올라왔던 감정이 뭐예요? 쭈루루루 이렇게 내려가는 경험을 엄마를 통해서 해요. 이게 어쩌면, 아, 감정은 이렇게 가라앉을 수 있구나라는 감정의 감각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이 부모님이 보여주는 공조절에 대한 부분을 함께 같이 조금 경험하면서, 아, 나도 해볼 수 있어 라고 해서 요 아이가 3세 정도 되면 스스로 자기 조절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 조절하는 게 이거예요. 지금 막 울면서 해달라고 하고 싶지만 엄마가 말로 하래. 주세요. 해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 이렇게 말로. 그래서 자기가 뭔가 정서로 다 표현할 수도 있지만 생각을 통해서 내 행동을 정해요. 그래서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주세요.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기 조절이 시작되면서요. 표현하고 싶은 건 적절하게 표현하고 표현하면 지금 안 되겠다 싶은 것은 좀 참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도덕성 발달하고 같이 연결돼서 아이들 정서 발달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렇죠? 지금 조금씩 이제 조절시켜야 돼요. 아까 34개월, 35개월 요 아이는 전두엽 생겼어요. 생각하는 힘이 있는 아이예요. 그러면 아이한테 가끔 질문도 하셔야 돼,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한데, 그럼 처음엔 그래요. 몰라, 그래요. 그럼 엄마 봐봐. 이럴 때는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엄마 해줘,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걸 엄마가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봐, 이렇게. 그래서 언어로 자꾸 표현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모델링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애착 형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유아 시기 그 이후까지도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생애 초기 그 한 1년 6개월이 좀 가장 중요하다라는 시기다라고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애들 자체가 애착을 잘 경험하는 것을 좋게 받아들이지만 그걸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단계. 그렇지만 그 이제 24개월, 36개월 지나면서 애착 형성되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단계. 요렇게 해서 또래 관계까지 확장이 됩니다.
자, 애착에서 인지 발달도 영향을 주겠죠? 예, 안정적인 애착은 아이들의 감정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 맞죠? 탐색하고, 뭔가의 동기가 일어나고, 예, 집중해요. 몰입해요. 그리고 그 기억력을 오랫동안 갖고 가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해요. 자, 제가 웩슬러 지능 검사랑 종합 풋발달리 검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아동 발달 클리닉 이런 병의원 같은 데서 이렇게 종합 심리 검사를 많이 해요. 그때 아이들이, 자, 웩슬러 이제 얘들은 유아니까 윕시라는 표현을 써요. 이 지능 검사를 하면 이 검사에서 5개 영역 중에서 정신 속도, 처리 속도라는 게 있어요. 처리 속도가 높은 아이가 있고 낮은 애가 있어요. 저는 언어부터 안 봐요. 수리 논리 쪽, 뭐 이공계 쪽 그런 아이들 시공간부터 안 봐요. 저는 처리 속도부터 봐요. 왜 그럴까요? 처리 속도라는 건 정신 속도, 정신을 움직이는 속도, 생각하는 속도,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 이 아이가 행동으로 곧 나올 속도예요. 이것이 빠른 아이는 정서적으로 안정돼 있다. 그래서 흥분되지 않은 아이다.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아이는 언어도 높을 거고요. 수리 논리인 시공간도 높을 거예요. 창의력도 높을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리고 사회적 관계인 유동추론도 높을 거예요. 저는 처리 속도부터 봅니다. 그것이 애착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인지발달이라고 해요. 지금 인지발달 대표적인 것이 지능이잖아요. 지능 검사를 많이 한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안정될 때 세상을 향한 호기심이 더 많이 커지고 그 안에서 학습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막 동기부여된다. 그래서 내재적 동기가 높아진다. 그래서 마음이 안정될 때 아이에 대한 배움의 문이 활짝 열린다. 이런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서지능이 높아지면 자기조절 힘이 생기고요. 그러면서 할 때 하는 거죠. 놀 때 놀고. 요게 정서하고 연관이 돼 있는 아주 유명한 말이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해라. 정서가 안정돼야 그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아이 기질, 아까 제가 환경 점검하라고 그랬죠? 그때 아이의 기질에 맞게끔 해주셔야 돼요. 자, 느리고 더딘 기질 아이를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가 좀 느려요. 이런 표현하는데 얼마나 그 아이는 나중에 집중력도 높고 또 기억도 잘하고 호기심도 많아질 수 있는데 엄마가 급하니까 아이가 빨리빨리 안 하니까 답답해해서 계속 이 아이를 다그쳐요. 그럼 이 아이가 되게 고집스럽고 반항적이고 요런 아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느리고 더딘 기질 아이들은 좀 천천히 부모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봤을 때, 요 순한 기질, 느린 기질 아이들을 요렇게 표현하거든요. 순한 기질 아이를 학습으로 해서 많이 지지를 해줘서 요 아이가 잘하게 막 이렇게 어머님 잘해주시면 서울대 보내요. 자, 그런데 저 느리고 더딘 기질 아이도 잘 키워서 보내는데 요 아이들은 서울대도 갈 수 있으나 저는 과학 쪽인 엉덩이 힘이 좀 오래 앉아있는 힘이 강하잖아요? 카이스트를 보내라고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기질이 다르다는 건 가는 약간의 학습적인 방향도 다를 수 있다. 순한 기질 아이들이 막 여러 가지 능동적으로 자기가 막 새로운 걸 찾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이제 서울대 갔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느리고 더딘 기질 아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깊숙이 몰입하고 파고드는 아이들이다 보니까 좀 다룰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애착을 기반으로 요아의 기질이 드러나게 지지해주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럼 아이들은, 아, 엄마는 나를 안 해. 이렇게. 그럼 까다로운 기질을 어떻게 하냐고요? 요 까다로운 기질 아이들은요, 약간 외향이 좀 더 많고요. 약간, 반응이 빠른 아이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부정정서를 좀 많이 써요. 그래서 루틴이 조금 일정하게 정해진 하루 일과가 필요하고요. 요 아이들은 약간 리더형으로 잘할 수 있어요. 뭐 어느 쪽이든 간에 아이가 맞은 쪽으로 좀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까다로운 기질에 언제 아이들이 조금 까다롭지 않나요?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부모님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계속 까다로울 거예요. 초등학교 그래도 고학년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님 많이 힘드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까다롭다는 말의 첫 번째는 우리 영아 때 생각해 보시면 먹고 자고 싸고가 일정하지 않은 아이예요. 예, 그거부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요. 엄청 힘든 아이. 그런데 어쩌면 느리고 더딘 기질 아이들을 잘못 양육했을 때 까다로운 아이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근데 느리고 더딘 기질 아이들은 먹고 자고 싸고는 일정하게 어느 정도 루틴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보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제 기질과 양육의 어떤 조화를 이루는 서로 부모 양육 태도하고 기질이 잘 맞았을 때 조화롭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게 어쨌든 건강한 애착을 형성하기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어떠세요? 아,
우리 아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생기시면. 제가 지금 조금 이제 부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질문 사항을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마무리할 때쯤에 그 부분도 함께 같이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아이가 지금 발달 단계가 이렇게 영아기, 유아기가 있어요. 사실은 아동 청소년기까지 있죠. 그런데 우선 영아기, 유아기를 조금 좀 들여다보면 요 맨 아래 보시겠어요? 사회 정서 발달. 여기 사회 정서 발달이 있을 때 첫 번째 영역이 때 중요한 건 애착이래요.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자율성. 애가 해보게 하는 거야. 우리가 생각할 때 위험하잖아요. 세상이 좀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내놓기가 조금 걱정되시니까 어머님이 다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영아기 때는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지만 요때 요 아이의 자아가 생겨요. 나라는 존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해보시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도와주시면 되는데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하세요. 자, 이런 부분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고민해 보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온 걸 아이가 알아차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아가 생기고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를 사용하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지 말래요. 그럼 아까 애착에서 뭐라 그랬어요? 민감성 있지 않고 거절하는, 뭔가 반응을 바로 해주지 않은 이런 경험을 아이가 자꾸 하다 보면 자율성,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욕구보다는 부모한테 의존하는 욕구가 많아집니다. 당연히 의존은 해야 되지만 성장하면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지 않고 엄마가 하란 대로 했더니 편안해.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에 더 익숙하고 이것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봐버려요. 그러면 엄마가 중요한 대상이 돼요. 그럼 엄마가 아침에 행복하고 웃고 있으면 이 아이가 행복한 거고요. 특히 순환기질 아이들. 이 엄마가 아침에 일어나서 짜증내거나 슬픈 표정이 있으면 이 아이가 웃지 못합니다. 특히 어머님이 우울증이 있으실 때 아이를 뭐 어린이집 보내거나 유치원 보내면서 떨어뜨릴 때 되게 우울한 표정이나 슬픈 표정으로 아이를 보내면 요 아이가 어쩌면 내가 사랑하는 엄마가 표정이 좋지 않은데 내가 웃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 느낄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유아가 되면 2차 정서도 발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 자율성을 주셔라. 아이가 엄마한테 의존한다는 건 독립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서 의존하면 우리가 아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가요. 그래서 이것이 좋을 수도 있으나 나중에 어머님이 이 아이가 성장했을 때 독립시키기 쉽지 않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유아기를 보시면 자아 개념에 결국은 이 자율성을 경험한 아이들이 나라는 존재는 할 수 있어. 음, 나하고 요 타인하고의 관계에서 분별이 돼요. 나는 이걸 좋아하고, 나는 이걸 좋아하고, 너는 이걸 잘하고, 난 이걸 잘해. 이런 게 생기면서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요, 다 잘하고, 목소리 뜨고, 크고, 발표를 잘하는 애가 아니고요.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는 아이. 이건 네가 잘하잖아. 이건 내가 잘해. 그래서 난 이걸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는 아이. 난 다 잘한다가 아니에요. 뭐든 다 드러나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얘가 아니고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이라고. 그래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부모님들이 가끔 자존감 높은 아이를 키우고 싶다는 얘기를 저한테 많이 하시거든요. 많이 하세요. 네. 그런데 그것의 기초가 애착부터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자율성. 그 안에 정서가 안정되고, 그럼 자아란 걸 자꾸 쓰게 되고, 나라는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네? 저 아이는 저걸 좋아하네? 근데 나는 나야. 요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요런 게 중요한 발달 단계라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가면 뭐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저요! 이렇게 하는 아이. 성실한 아이를 잘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부모로서 아까 제가 내적 작전 모델 말했죠. 안전 기지를 제공해 줘야 된다. 아주 어렸을 때. 자, 0, 1세예요. 그래서 안전 애착을 형성하면서 신뢰감을 서로 주고받는.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 세상은 나를 도와주는구나. 근데 이 세상이 뭐예요? 처음에는 엄마가 나를 도와주는구나라는 경험을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뭔가 조금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가 긍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전 애착을 형성하는 애들은 지가 괜찮으니까 친구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계속 친구한테 뭘 놀자고 요구해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 지지예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자율성에 대한 발달이 있는 아이들이 첫 번째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싫어.
내가 할 거야. 이런 모습을 해요.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래? 아니,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니까. 엄마가 하란 대로 해. 여기 앉아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아이가 자신을 드러낸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고, 엄마, 내가 할 거야. 하고 싶어. 싫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싫어라는 말 쓰지 마. 엄마가 이렇게 하면 좋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엄마가 자꾸 해주려고 해요. 자, 이럴 때, 싫었어. 혼자 해보고 싶었어. 자, 이거는 해볼 수 있고, 요건 위험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딱 거절하지 마시고 아이의 조금 부분,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아, 너도 이제 잘하는 게 생겨서 스스로 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에 수십 번 하죠? 싫어, 싫어, 이런 거. 나중에 뭐라 그래요? 엄마 미워도 해요. 뭐 엄마 싫다고도 해요. 자, 그럼 무너지지 마세요. 그거 아이들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좀 나오는 멘트지 이게 배워서 쓸 수도 있지만 사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선 싫다고 하고 보는 거예요. 그때 싫다고 믿으시면 안 되고 싫었어. 엄마도 싫을 때가 있는데 엄마가 저렇게 시계 이렇게 바늘 여기 갈 때까지 기다릴 테니까 고민해봐. 그리고 엄마는 딴 일 하면 돼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데 다시 와서 앞에 와서 빵글빵글 웃어요. 이게 아이들이잖아요. 아셨죠? 그래서 엄마가 감정에 대한 정서, 감정에 대한 언어를 잘 사용해주고 이때 아이를 위로해주고 일관되게 뭔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안전하게 제공해 주시면 아이가 자율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도성이에요. 자율성, 주도성 뭐가 다르죠? 음. 얘가 주도적으로 결정하게 해주세요. 요게 아이들을 지금 5살짜리 아이들한테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놀이에 푹 빠져 있거나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놀다가 아이가 뭐예요? 뭔가 막 푹 빠져 놀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지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계속 물어봐요. 엄마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 지가 뭔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주도권을 가져오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히 아빠들이 놀이할 때 그러거든요. 막 차갖고 놀다가 아빠가 갑자기 경주를 하자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겨버리는 거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아이가 좀 주도성에 대한 것이 조금 떨어진다 이런 표현 쓰거든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책임을 집니다. 처음에 유아 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아동기까지 이런 경험이 계속 늘어나면요. 결정할 때 신중한 아이. 그리고 시작하기 싫어도 시작하는 아이, 하기 싫어도 끝까지 하는 아이로 성장을 해요. 그게 책임감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 5살, 6살 때 아이들이 경험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떤 칭찬을 하더라도 뭐 아까처럼 무조건 눈이 커서 이쁘다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엄마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예뻐. 요걸 들어주려고 막 이렇게 막 뭐 드는 신용을 하거든요. 지가 쓰레기 버린다고 하거든요. 아유, 이런 모습이 너무 대견해. 요렇게 칭찬해 주실 때. 아셨죠? 자, 그리고 실제로 사회적 기술 지원이라는 건 사회성이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요때는 말 그대로 정서를 조절할 수 있어야 사회성 발달이 돼요. 그래서 도덕도 이해하고 질서도 이해하고 규칙도 이해하면서 엄마가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해주시면서 어머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자, 놀이터에서 친구가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는데 갖고 싶을 때는 조금 요청을 하거나 미끄럼틀 탈 때는 차를 지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네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실제로 아이가 사회적 기술을 배워요. 특히 엄마, 아빠가 서로에게 어떻게 대화를 하고 서로에 대한 사회적 기술을 쓰냐에 따라서 아이가 그걸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집에서 사회성은 첫 번째로 배운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독립성이 발달하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고 긍정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내가 도전하는 아이. 독립이 안 된 애가 어떻게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독립성이 생긴 아이들이 내가 할 거야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생기는 거지. 그럼 어머님들이 5세, 6세, 그게 6, 7세죠. 많으니까. 6, 7세 아이들한테 이건 네가 혼자 해봐라고 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 어머님들이 다 계획 짜주고 오늘 요만큼 이거 하고 몇 장 풀고 이거 영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시키시잖아요. 요런 부분이 처음부터 되려면 그 이전부터 아이들한테 자율성을 주셨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아이들 자율성을 줘서 요 아이가 서서히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약간 고집스러운 모습이 나오거든요. 내가 할 거야. 내 거야. 엄마 저리 가.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좋은 거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그 안에서 실패라는 것을 경험해야 아이가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때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났었어.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시냅스. 이게 시냅스가 똘똘똘똘 그전 정보하고 뭉치면서 쫙쫙 뻗어가는. 그래서 뉴런이 단단해지면서 같이 뭔가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내 아이가 독립한다는 게 떠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다. 애착에서 시작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되는 것까지를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믿으시죠? 제가 예, 이쪽이 전문가입니다. 제 말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잘 자랄 걸 믿으시면서 네,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정서 발달과 양육 교충에 대한 부분은 부모님들이 조금 채팅에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제가 그걸로 조금 예, 부모님들에게 좀 제가 양육 코칭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좀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이 아이들에 대한 애착. 그러면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요거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 성인 애착이 있어요. 지금 원장님들도 조금 와 계신 것 같긴 한데요. 요 성인 애착은 부모님들도 해보셔야 되고요. 예,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선생님들도 해보시면 좋아요. 아시죠? 그리고 반배정할 때 절대 회피의 착은 영화만, 영영화만에 가면 안 됩니다. 아시죠? 왜 그런지는 이제 아마 들으셨으니까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애착이라는 것이 아주 기본인 것 같고 흔한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것이 모든 이 아이들의 삶의 기초가 되는 정서 발달에 이게 첫걸음이 된다라는 거를 좀 부모님들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모님들 중에 지금 우리 아이 지금 요즘에 요런 양육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라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요? 궁금한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요. 아니면 어쨌든, 저한테 가끔 요런 표현을 쓰세요. 아이들 언어 발달에 좋은 뭐 이중 언어를 해야 되는 뭐 영어, 이게 영어에 대한 거 언제쯤 해야 되냐? 또 요즘에 이제 사회고시 때문에 자꾸 이런 걸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부모님들이 이거 맞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영어를 노출시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예, 3세, 우리 나이로 5세 이전에 영어에 대한 거 이미 노출이 되고, 듣고 따라하는 것, 듣고 말하기 주로 하라는 거예요. 듣고 말하기 주로. 읽고 쓰기가 아니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양한 언어에 대한 거는 지금 많이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런 부분을 부모님들 꼭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기질하고 아이들의 어떤 정서 발달하고 중요한 역할이 좀 있었잖아요. 요 기질에 대한 부분은 아이가 기질에 대한 건 좋고 나쁨이 없잖아요. 있는 그대로 아이들에 맞는 양육을 좀 해주셨으면. 그래서 이제 특히 순한 기질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잘 하시니까 괜찮아서 제가 느린 기질의 아이를 좀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기질을 바꾸는 거 아니지만 성격으로 형성될 때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애착을 조금 다시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아마 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한번 부모님들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혹시 유수민 어머니 혹시 조금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아, 다른 어머니 먼저 쓰셨네요. 요 채팅 먼저 볼게요. 아이가 19개월. 네. 어떤 17개월 무렵부터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아이가 어, 호흡 분노 발작이 생겼어요. 오, 호흡 분노 발작. 이게 숨 넘어갈 것처럼 이렇게 껄껄 한다는 거죠? 음,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요? 어떤 상황인지를 제가 조금 허용해 줄 수 없는 상황. 아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허용해 줄 수 없는 상황에서 안 돼라고 했을 때 호흡 분노 발작이 생겼다. 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감정 코칭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감정 코칭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욕구가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30개월 전에는 말해봤자 훈육이 안 된다고 얘기했죠. 생각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고 공조절을 부모님이 해주셔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공조절을 감정 코칭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이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게 생겨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볼 때 이건 위험해. 안 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안 돼라고 하는 거절보다는 이거 하고 싶었어. 우리 이거 하고 싶었어. 이렇게 만지고 싶었어. 그럼 예를 들면 어머님이 안고 가서 만지고 싶었어 하는 표정이나 제스처나 행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워. 아니면 이건 아파. 그래서 위험한 거야. 그리고 이 아이를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생겼을 때 바로 거절하거나, 그죠? 아이가 하고 싶은 욕구를 알아주지 않을 때 아이가 어찌 할지 모르니까 막 화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조절을 스스로 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부모님이 위안 체계. 다시 말하면, 아우, 그 속상했어. 어이구, 힘들었어. 이리 와. 엄마 안아줄게. 괜찮아, 괜찮아. 좀 이따 해줄게. 자, 아빠 있을 때 주말에 하자. 이런 표현을 통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부모님이 아이를 좀 위로해 주셔야 돼요. 좀만 따뜻하게. 이 아이가 거절당했다고 생각하면 더 그렇고요. 어떤 아이들은 이제 이거죠. 분노 발작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학습됐다라고 봐요. 어떤 아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렇게 앉아 있다가요.
그래요. 그러면 엄마가 아니야, 안 돼. 그러면 뒤로 빵 떨어져요. 이렇게 뒤로 빵 누워버려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와서도 실제로 선생님들한테 우리 애가 뒤로 팍 자꾸 넘어져요. 그러니까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학습됐다. 아니야. 따뜻한 말로 말하시면 돼요. 엄마가 해줄 거야. 좀 기다려. 이리 와봐. 자, 엄마가 하는 거 봐봐. 이리 와봐. 오, 잘했어. 또. 이렇게 해주시면서 어머님이 거절하시거나 감정 코칭을 해주면 요 아이 분노 발작 계속 안 하고요. 호흡에 대한 분노 발작 혹시라도 집에 천식 있으세요? 혹시 그런 거 아니면 요 아이는 요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가만히 두고 진정시키는 것만 좀 해주세요. 자, 가끔 그래요. 우리말로 꺼이꺼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그래요. 얘가요, 눈물, 콧물 막 꺼이꺼이 숨이 넘어갈 것 같아요.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어머님, 안 넘어가요. 그냥 두세요. 라고 합니다. 아셨죠? 가끔은 무시할 필요도 있다. 대신 제가 우리 아이를 말하는데요. 이 아이 자아 강해요. 단단한 아이로 잘 성장할 수 있어요. 자기를 잘 드러내는 아이로 성장할 수 있어요. 순응하는 것이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순한 기질 아이들이 착한 아이 컴플렉스로 가는 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타인에게 맞추는 경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이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편하진 않아요. 우리 아이처럼 자신을 강하게 드러내는 애들이 단단한 아이긴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 조금 힘드실 수는 있으나 요 아이도 어머님이 이해하고 알고 좀 따뜻하게 위로해주면서 요거에 대한 감정 코칭을 해주시면 감정 코칭 한번 네이버에 쳐보시거나 챗GPT한테 물어보세요. 순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요 아이도 아마 나중에 엄마가 날 사랑하는데 날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라는 거. 그리고 언제부터 제가 뇌발달 된다고요? 30개월 전에요. 남자아이라면 30개월 이후에요. 요렇게 뇌발달이 될 때 아이한테 자꾸 질문하시면 아이가 자꾸 조금 변화를 시도하는 이런 모습까지도 부모님이 경험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이제 잘하는구나. 아유, 감사해요. 엄마가 또 답변도 해주시는데요. 네. 그래서 실제로 아이가 잘 자랄 수 있어요. 아시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 잘할 수 있어요. 네. 지금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막 이제 또 올라왔습니다. 22개월 남자아이인데요. 엄마에게 원하는 게 있거나 아빠에게 원하는 게 있는데 바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때 엄마가, 아빠가 하고 하고선 속상해 하다가 자기 방문에 혼자 들어가 있거나, 방 안에 들어가 있어요. 또 금세 배시시 웃고 나와요. 이건 자연스러운 건가? 그럼요. 이 아이 되게 똑똑한데요? 엄마가, 아빠가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예쁜데요? 네. 22개월이면 아직 조금 생각하는 힘이 조금 조절력이 스스로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공조절 해주는 시기예요. 어떻게 공조절을 하냐? 엄마가 해달라고 했어. 그럼 이때 이제 엄마가라는 단어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언어 발달로 촉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가 해주세요. 이제 두 단어를 계속 가르쳐야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아빠가 그러면 아빠가 해주세요. 이런 걸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제 해줄 수 없는 게 있어서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방에 들어갔다 나왔대요. 뭐, 요 아이가 감정 좀 조절하고 나온 것 같아요. 네,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블록놀이나 기차놀이 하다가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질 때가 있어요. 자, 요 아이도 욕구가 생긴 거죠.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겨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러면 던졌어요. 자, 이때는 요 아이가 22개월이니까 아직 훈육은 안 되나 훈육 이전에도 훈육과 같은 모델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이 아이가 남자아이예요. 던졌어요. 던졌을 때 부모님이 안 돼! 막 반응하거나 그러면 안 돼! 막 이렇게 막 쫓아가거나 이러면 이 아이는 재밌어져서 다음에 또 던질 수 있어요. 왜? 엄마가 반응하니까. 던질 때 엄마가 쳐다보세요. 수연이 던지면 안 된다고 엄마가 얘기했는데요. 그 행동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세요.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그럼 이 아이가 엄마를 쳐다볼 거예요. 안 돼. 이런 표정 지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이 뭔가 던지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천천히 오셔서, 자,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누가 다치는 거 아니면 천천히 오셔서 이 놀잇감은 이런 기차야. 던지는 거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자칫 던지는 게 재밌는 놀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요 부분을 처음에 잘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또 하나는 밥 먹기 전에 과자를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하면 던져요. 이건 어머님이 그렇게 학습시키신 거예요. 과자 얘기는 저도 용납 안 됩니다. 예, 과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던진다? 던지면 주는 거잖아요. 던지면 절대 주지 마세요. 밥도 주지 마세요. 던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걸 이 아이가 경험하게 해야 돼요. 대신 나중에 올바른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칭찬.
예, 칭찬을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이 아이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양육에 대한 부분으로 아이하고 만나실 때 우리 아이가 조금 더 되도록이면 자기 의사표현을 잘 하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이런 행동을 해야 이쁨 받는구나 라는 걸 좀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죠? 네. 그런 부분이 지금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던지는 부분은 안 돼요. 특히 밥 먹을 때 다른 거 달라고 던진다고 주시면 절대 안 돼요. 자, 그런데 밥 먹고 주자 뭐 이렇게 지금 말하셨는데 아빠가 어 버릇 나빠질까 봐 걱정된다며 호되게 혼내려 해요. 혼내는 게 아니고요. 안 된다라고 말하라고요. 혼내란 얘기가 아니에요. 안 돼요라고 말하라고 단호하게.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안 하시면 돼요. 울든 말든 놔두시면 돼요. 아셨어요? 한 10분만 견디시면 울지 않아요. 그걸 못 견디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계속 그쵸. 상시로 얘기해 줘야죠. 이 아이는 계속 시도합니다. 나란 존재를 계속 시도할 거야 이렇게. 툭툭 던져봐. 이게 먹히네? 그러면 학습돼. 강화시켜. 이 행동을 더 크게 해. 아셨죠? 요걸 계속 시도해요. 근데 부모님이 이건 이렇게 하래.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막 칭찬해 줘. 막 날 잘하게 편안하게 해줘. 그러면 요 아이는 또 그 행동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육이라는 것은 야단치거나 호되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기준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기준. 대신 엄마가 정서 조절이 돼야 되겠죠? "너는 왜 맨날 그래?" 라고 하면서 소리가 올라가면 "엄마도 힘들어." 라고 소리가 올라가면 요 아이는 어때요? 힘들죠, 이 아이도. 그러니까 자기도 정서를 모르는데 엄마가 소리 지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 걸 모르는 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 조절도 중요하지만 어머님이 후져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소리를 톤 다운 시키셔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우리 아이에 대한 부분을 훈육할 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는 뭐 아주 잘하는 건 없어요. 아 어머님 또 쑤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가요 자꾸 "더 해 봐. 더 해 봐. 어디 계속 해 봐." 이런 식으로 반응한대요. 아 훈육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말했잖아요. 근데 그전에 이 아이한테 알아듣게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자 밥 먹기 전에 아이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과자 달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리 예측하게 하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얘기하고요. 밤에 잘 때도 얘기하세요. 미리 하고 나서 기준에 대한 훈육이 들어가야 되지. 그죠? 근데 아직 27 개월에서 쪼끔 시간이 좀 더 필요해요. 36 개월만 지나도 어느 정도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이 생겨요. 뇌가 발달해서 전두엽이. 아시죠? 그래서 고때까지는 좀 힘드시겠지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화내서 톤 업이 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조절 안 되면 안 돼요. 예. 아이 훈육하실 때는 오히려 내가 톤 다운을 좀 시키시면서 아이에 대한 부분에 적절한 감정 코칭을 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아이 행동에 대해서 훈육시키는 거예요. 이 존재를 뭐라고 하면 안 돼요. "너는 왜 맨날 그래?" 이 말은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연이는 예쁜데 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고렇게 잘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오늘 조금 긴 시간 좀 짧기도 했지만 요 시간 동안 제가 부모님들하고 같이 했는데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지금 직장에 계시고 하셔서 화면을 못 켜시고 계시는데요. 서로 인사 나누면서 좀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네 우리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잘 보내실 거죠? 부모님들 지금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더 잘하려고 하시면 스트레스 더 커져요. 아셨죠? 네, 오후 시간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우리 아이들 오늘 예쁘다고 많이 칭찬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